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이 질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고, 대만 해협에서는 날마다 중국 전투기들이 위협 비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전쟁이 터진다면 한국도 그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가 나섰습니다. 바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즉 CSIS인데, 이들은 2026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시나리오로 24번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죠. 워게임이란 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 게임처럼 전쟁을 미리 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국의 군사력 데이터를 입력하고 청팀과 적팀으로 나눠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의 실험을 하는 거죠. 물론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 출신 전문가들, 퇴역 장성들, 군사 전략가들이 모여서 주사위까지 굴려가며 수십 가지 변수를 대입해가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시뮬레이션입니다. CSIS는 이 워게임을 통해 딱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중국의 대만 침공이 성공할 것인가? 둘째, 그 대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중국은 대만 점령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손실은 막대했죠. 사실 이전에도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로 여러 차례 워게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공연한 비밀이 하나 있었죠. 미국이 자주 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강화됐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1월 9일 CSIS가 다음 전쟁의 첫 번째 전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5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24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가 어땠냐?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어느 날 중국이 대만을 전격 침공합니다. 중국군은 먼저 대대적인 미사일 폭격으로 서막을 엽니다. 대만의 해군과 공군을 초반에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중국 해군이 대만을 봉쇄합니다. 배도 비행기도 대만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본격적인 상륙 작전이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수륙 양용 전차를 타고 심지어 민간 화물선까지 동원해서 대만 서남부 해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중국 공수부대는 낙하산을 타고 해안 교두보에 내려앉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국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대만 지상군이 해안 교두보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중국군의 상륙을 막아냅니다. 동시에 미국이 개입하죠. 일본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미국 잠수함, 폭격기, 전투기가 대만 해협으로 날아들어 중국의 수륙 양용부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중국의 상륙 함대가 괴멸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볼까요? 숫자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먼저 미국부터 보죠.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잃습니다. 항공모함이 뭔지 아시죠? 한 척 만드는데 15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5천 명이 넘는 승무원이 타고 전투기 70대를 싣고 다니는 거대한 요새입니다. 그게 2척이나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거기다 구축함과 순양함 같은 대형 수상함도 10척에서 20척 정도가 침몰합니다. 전투기와 공격기는 어떨까요? 4주간의 전투에서 900대 이상을 잃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면 미국 해군과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거의 절반입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전쟁 시작 3주 만에 3,200명이 사망하죠. 이건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싸우면서 잃은 병력의 거의 절반 규모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손실이 막대합니다. 중국 해군은 난장판이 됩니다. 상륙함대의 핵심 전력이 파괴되는 거죠. 함정만 138척에서 156척이 침몰하고 그 중에는 항공모함 2척도 포함됩니다. 전투기는 168대를 잃고 대형 수송기도 48대가 격추당하죠. 사상자는 4만 명 이상입니다. 특히 치명적인 건 상륙부대입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려던 상륙함대의 90%가 전멸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공격 때문이죠.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함정 26척이 모두 침몰하고 전투기 200대를 잃습니다. 사상자는 3,500명 정도 나오고요. 더 심각한 건 섬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나오고 통신도 두절되죠.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대만은 망가진 경제를 수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피해를 봅니다. 왜 일본이냐고요? 일본 영토 내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일본의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합니다. 그 결과 일본은 전투기 100대 이상과 함정 26척을 잃고 2,5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죠. 일본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치만 나열하니까 좀 딱딱하죠? 그럼 이걸 좀 쉽게 풀어볼까요? CSIS의 한 고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승리는 모든 것이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국과 대만이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커서 승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는 겁니다. 이걸 군사용어로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죠. 이기긴 이겼는데 피해가 너무 커서 사실상 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CSIS는 24번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대만이 승리하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이 조건들이 정말 흥미로운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조건은 대만 지상군이 반드시 해안 교두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뮬레이션을 보면 항상 중국 인민해방군 일부는 대만 상륙에 성공합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한 시나리오에서는 중국군 22,000명이 대만 남부 연안에 상륙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만 지상군이 해안에서 중국군을 막아내고 중국군의 병참 지원이 약화될 때를 기다렸다가 강하게 반격해야 합니다. 만약 대만 지상군이 무너지면 게임 오버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 지상군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우크라이나 모델은 대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급해 주잖아요. 전쟁 중에도 말이죠. 그런데 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즉시 해상을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접근할 수 없고 비행기도 날아갈 수 없죠. 즉, 전쟁이 시작되면 대만에 보급품을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만을 완전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탄약과 무기를 전쟁 발발 전에 모두 지급해 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전쟁이 터지면 즉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무기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직접 참전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미국이 일본의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CSIS는 일본을 핵심 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전투기는 일본 기지가 없으면 효율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만은 미국 본토에서 너무 멀거든요.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 기지에서 폭격기와 전투기가 출격해야 중국군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나 호주 같은 다른 동맹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도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일본의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할 겁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네 번째 조건은 미국이 중국의 방어선 밖에서 중국 함대를 빠르게 대규모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은 엄청난 미사일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둥펑 미사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인데 사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중국 본토에서 1000km 안으로 들어오면 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거죠.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미국 항공모함 2척이 격침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중국 함대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 필요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게 LRASM이라는 미사일입니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라는 뜻인데 사거리가 370km에서 550km 정도 됩니다. 이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그리고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하면 미사일끼리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공격 효율을 높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요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죠. 그래서 CSIS는 미국의 이 미사일을 대폭 늘리라고 권고합니다. 현재 미국은 LRASM을 400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보면 미국은 개전 3주 이내에 5,000발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했고 LRASM은 일주일 만에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거의 2년이 걸립니다. 즉, 전쟁이 터지면 미사일이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CSIS는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바로 폭격기입니다. B-1B 전략 폭격기 같은 폭격기가 LRASM을 대거 탑재해서 발사하면 가장 작은 미국의 손실로 최단 시간에 중국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폭격기는 중국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B-1B 폭격기는 한 대당 LRASM을 24발씩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폭격기 10대만 있어도 240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는 거죠. 그럼 중국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바로 항공모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항공모함은 20세기 내내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엄청난 대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이죠. 항공모함은 이제 더 이상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고 느린 표적일 뿐이죠. 중국의 감시망에 쉽게 노출되고 미사일에 맞으면 한 방에 침몰합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항공모함 2척이 격침당했잖아요. 그래서 CSIS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략을 수정하라고 권고합니다. 항공모함에만 의존하지 말고 폭격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더 확보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막아내려면 대만 지상군이 해안을 사수하고 미국이 전쟁 전에 대만을 완전히 무장시키고 일본 기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일단 대만군이 과연 중국군의 상륙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대만군의 현재 전력을 보면 솔직히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완전히 무장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미국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해 줄까요? 일본은 또 어떨까요? 일본이 정말로 미군 기지를 전쟁에 사용하게 해줄까요? 중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CSIS는 미국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를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LRASM 같은 첨단 무기는 생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미국의 방위산업은 평시에나 적합한 상태죠. 대규모 전쟁이 터지면 탄약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2023년에 구매한 LRASM은 고작 88발입니다. 전쟁에서는 일주일 만에 다 쓸 양이죠.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무기 생산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 장비를 미국보다 5배에서 6배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있죠. 중국 해군은 규모 면에서 이미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2000년에는 미국보다 적은 전함을 보유했던 중국이 20년 만에 미국을 능가한 겁니다. 현재 중국은 37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는 425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투기는 1900대, 폭격기는 500대, 그리고 대만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은 3000개가 넘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도 있습니다. CSIS의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은 24번 모두 대만 점령에 실패했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만 해협을 건너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해협의 폭이 110마일, 그러니까 약 180km나 되거든요. 중국군이 수만 명을 상륙시키려면 엄청난 수의 상륙함과 수송선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미국과 대만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도 중국 상륙 함대의 90%가 전멸했잖아요. 둘째, 대만의 지형이 상륙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대만 서해안은 갯벌이 많고 상륙할 수 있는 해변이 제한되어 있죠.
중국군은 소수의 해변에 병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럼 대만군이 방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첨단 대함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하푼 미사일 같은 거죠. 이런 미사일들이 중국 상륙 함대에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입니다. 아니, 대만 전쟁인데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엄청 많습니다. 첫째, 만약 전쟁이 터지면 주한미군이 즉시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이거든요. 대만 전쟁이 터지면 사령부는 주한미군에게 출동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북한이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하면서 한국의 미군 기지도 함께 공격할 가능성도 있죠. 일본 기지를 공격하는데 한국 기지만 놔둘 이유가 없으니까요. 둘째, 러시아가 대만을 침공해서 이긴다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러시아가 이긴 게 아니라 중국이 이기는 시나리오를 말하는 건데 제 실수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이긴다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다음 목표를 향해 갈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완전한 지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말라고 압박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 강하게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셋째, 만약 중국이 승리한다면 북한도 고무될 겁니다. 북한은 중국의 뒤를 봐주니까 더 대담해질 수 있죠. 혹시 아세요? 북한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회로 남침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느라 한반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 말이죠.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경제적 타격도 엄청납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국가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60% 이상을 대만이 생산하죠. 특히 첨단 반도체는 대만의 TSMC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됩니다. 그럼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죠. 스마트폰도 못 만들고 자동차도 못 만들고 컴퓨터도 못 만들게 됩니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이 핵심인데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도 이 문제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CSIS도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호주 같은 동맹도 대만 방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일본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한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죠. 둘째, 무인 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드론 같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도 고려한 군사력 건설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에만 집중했는데 앞으로는 중국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까요? CSIS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중국이 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럼 중국이 애초에 침공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중국은 전쟁에서 지고 해군은 괴멸되고 4만 명 이상이 죽고 경제는 붕괴할 게 뻔한데 왜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푸틴을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푸틴은 침공을 강행했고 지금 러시아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만 통일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합리적 계산보다 정치적 야심이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CSIS의 시뮬레이션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대만군이 해안을 잘 방어하고 미국이 즉시 참전하고 일본이 기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전제 말이죠. 만약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SIS도 이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했죠.
예를 들어 일본이 엄격하게 중립을 지키거나 미국의 지원이 늦어지거나 중국군이 대만 전체를 장악하는 시나리오 같은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대만 전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이죠. 특히 2027년이 고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왜 2027년이냐? 시진핑의 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2027년까지 중국군을 현대화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즉, 2027년이 되면 중국군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가 완료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진핑의 나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1953년생이니까 2027년이면 74세입니다. 건강 문제도 생각해야 하죠. 만약 대만 통일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CSIS의 시뮬레이션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들은 미국 항공모함이 둥펑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과 대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중국군은 중국 본토에서 작전을 펼치지만 미국과 일본은 먼 곳에서 왔으니 보급이 차단되기 쉬운 것은 오히려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CSIS의 시뮬레이션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습니다. 24가지 시나리오에 다양한 상황을 대입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습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말이죠. 러시아군의 군사력이 서방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약했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군사력이 정말로 100% 제대로 작동할까요? 의문이 들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전쟁을 예방하는 겁니다. CSIS의 보고서도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보여줌으로써 중국을 억제하려는 거죠. 만약 시진핑이 이 보고서를 읽는다면 전쟁을 재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죠. 동시에 미국과 대만에게도 경고를 보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죠. 둘째,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군사력 건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동맹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평화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CSIS의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이 전쟁에서는 모두가 패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중국과 대만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그리고 한국이 이 위기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말이죠. 우리는 이미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6.25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CSIS의 워게임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서를 업데이트할 겁니다.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니까요. 대만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대만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